안녕하세요, 션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능이 약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고등학생이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맘때쯤에 가장 많이 하고 계실 그런 입시 고민들을 수시 마스터인 저랑, 그리고 정시 마스터인 우리 제이랑, 그리고 논술 마스터인 한이가 한번 답변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입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라고 해서 서강대 학종에서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이 그런 강점으로 내세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내가 만약에 내신이 조금 더 좋다면 높은 내신을 바탕으로 나의 부족한 비교과 활동이 채워질 수도 있는 거고, 일반고에서 비교과 활동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셨다면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시면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게 가만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라고 해서 전혀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비교과 활동이 얼마나 깊이 있고 또 오랫동안 꾸준히 했는지 그 점을 자소서나 아니면 생기부에서 잘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일반고라고 해서 전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내신이라는 점이에요. 본인이 내신이 높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수시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대신에 생기부가 부족하다면 그러면 그만큼 심도 있고 조금 구체적인 비교과 활동을 한두 개 정도 하셨다면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작가를 한 명 선정을 해서 그 작가의 삶을 연구하고 그 작가가 쓴 책을 독서 기록에 넣고 그 책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이제 주제로 한 그런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한 적이 있어요. 생기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연결성이 있거나 심도 있는 비교과 활동을 한두 개 정도 하셨다면 저는 그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수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한 비교과 활동이 얼마나 자신한테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자소서에서 잘 녹여내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능에 총 3개, 그리고 적정에 2개, 그리고 하영에 1개의 카드를 써서 모두 6장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상향에 한 2개, 그리고 적정에 한 3개, 그 다음에 하향에 한두 개 정도 해서 골고루 분배를 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의 입시 결과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고 상향, 하향, 적정이라는 거는 내신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이번에는 정시 파이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캠을 켜봤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서강대학교 입시에 유리한 정시 성적표가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큰 특징이에요. 2022학년도 수능 성적을 가지고 서강대학교에 정시 입학을 하기 위해서 정시 모집 요건을 보게 되면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은 36.7%, 그리고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은 43.3%, 탐구가 20%로 비교적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비교적 잘 받고 그리고 탐구에서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유독 서강대학교에서 높은 점수가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처럼 자신의 성적에 대한 유불리들을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유리할 수 있는 반영 비율을 갖고 있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수능 끝나고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능 전부터 나는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수학 반영 비율이 적은 학교를 찾아야 될 거야 라고 예단하셔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질문, 산모 성적은 수능 성적과 같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다르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수능 성적과는 별개입니다. 모의고사는 내가 뭘 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평가하는 용도로만 쓰셔야 되지 이걸 통해서 내 수능 성적을 미리 확인하겠다라는 용도로 쓰셔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산모 성적은 수능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시지 마시고 남은 기간 나의 수능 성적을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신청하는 걸 추천해요. 이게 제2외국어를 신청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위해서 고사장이 따로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2외국어를 모든 학생들이 다 신청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친구들끼리 같이 신청하게 되면 같은 고사장에 배정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 친구랑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봤어가지고 긴장이 좀 덜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2외국어를 신청한 고사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시험 분위기가 좋다 뭐 이런 썰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 제2외국어를 신청한 만큼의 응시료가 높아진다 이 정도의 단점만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내가 제2외국어를 신청해놓고 안 보고 싶으면 탐구 끝나고 포기각서 쓰고 나오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하한이입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서강대 논술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강대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많은 제시문을 가지고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서강대 같은 경우 짧은 제시문이 6개에서 5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을 빨리 서로 독해를 해가지고 하나의 긴 글, 아주 긴 비중을 가진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 시간 안에 독해를 하면서 글도 쓰면서 문장을 어떻게 결합을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논술 준비법, 준비 기간이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정시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면서 막판에 조금만 서강대 논술을 준비했기 때문에 2022년을 기준으로 서강대 논술이 수능 끝나고 바로 2일 뒤였어요. 수능 끝나고 한 번, 그 다음날 한 번, 총 2번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법이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꿀팁을 드리고 싶은 게 학교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원하는 스타일과 그런 양식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답변을 한번 연습해 보던가 다른 기출들을 꼭 풀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앞에 제시문을 가지고 뒤에 제시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가 꼭 필요해요. 근데 그 근거를 얼마나 정확하고 그 앞에 제시문에서 어떻게 잘 엮고 있나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했던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라이팅을 하고 첨삭을 받으면은 그 첨삭에 대한 여기 하이라이트 친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했던 답변, 정답 답변에 있어야 하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내가 내 제시문을 한 번씩 분석을 해보고 또 이 옆에다가 첨삭 지도 같은 거를 제가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 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외에도 두세 번 계속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쓰면서 내 문장을 다듬고 나만의 이제 뭐 개성이 담긴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번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예상 같은 것도 했는데 예상 시간 분배도 해봤고 제시문 같은 경우도 어떤 제시문이 나올지 내가 직접 예상도 해보고 타 대학교 문제도 풀어보면서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은 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논술 개요 작성법이 궁금해요. 시간 대비 쓰는 양을 모두 요약하신 건지 아니면은 어떤 내용을 구성만 할지 요약하신 건지 궁금해요. 저는 좀 일단 가나 다라 마바사 뭐 이런 제시문이 있으면은 이거를 일일이 다 종이에 옮기기에는 너무 시간이 낭비돼요. 제시문을 딱 보고 일단 빨리 읽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나 다 제시문이 주요 제시문이라면 이 제시문을 먼저 읽어보고 가를 읽으면서 계속 머리에 기억을 하세요. 그 내용을. 그리고 나를 읽을 때 가랑 최대한 엮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조금씩 이제 머릿속으로 미리 해놨기 때문에 개요를 이 질문자님 말 중에서는 조금 어떤 내용만 구성을 할지에 속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개요 잡는 시간을 줄이고 실제 글 쓸 때 좀 천천히 머릿속에서 문장을 다듬고 최대한 다듬으면서 썼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멘탈 관리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험생은 맨날 멘탈이 깨지는 게 국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으셔서 제가 재수 때 썼던 일기장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겠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사 빼고 다 욕이에요. 정말 멘탈이 이때 어떤 정신을 살았을지 심히 걱정될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게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 역시도 멘탈이 많이 터졌었고 멘탈이 그렇게 강한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멘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제가 3년이라는 긴 수험생활 동안 했던 방법은 그냥 하루하루를 견뎠던 것 같아요. 나의 멘탈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수험생활은 매일매일 멘탈이 깨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끝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해당 학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아직 잘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의 미래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는 학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뭐 복수 전공이나 심화 전공이나 그런 걸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 하고 싶은 게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는 게 맞고, 하고 싶은 게 명확한 학생들은 그 해당 과가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전형별로 나름대로 저희들의 팁들을 한번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자기 몸을 뒤집기까지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우리는 그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 몸을 뒤집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수능 100일 동안에도 우리 성적을 뒤집기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믿고 남은 시간 충분히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집중하셔서 공부하시면 꼭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서봐.